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남은 선거운동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선거판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복귀왕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TV 토론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토론 준비에 좀 주력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했을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네. 토론이 이제 뭐 어제라도 성사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예. 각 후보들이 첫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뭐 누구를 뭐 비판하고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단 어제는 네 후보가 만나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중심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차별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다 좀 아쉽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음 또 TV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 TV 토론은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네. 응해 주시면 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당장 내일 또 할 수 있다라는 네. 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께서 토론 피하지 마시고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어제 많이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셨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좀 여망을 들으셔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토론에 자주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큰 한방도 없고 큰 실수도 없었던 무난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첫 토론이고 시간 자체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예. 뭐 정책적으로 공방을 이어가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뭐 각 후보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 그러면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대선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네. 뭐 매번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특히 달라지는 게 없었고 뭐 녹색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진보적 아젠다인데 어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민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다. 네.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도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준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막상 좀 보니까 내용 자체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괜찮습니다. 늘 준비를 많이 하시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전달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토론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의 말하기 같은 느낌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기대하셨던 것에 비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 토론 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걱정이 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그런 모습 없었고 이렇게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특히 우리 이번에 아마 우리 양자 토론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우리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 뭐 자료 지참 여부 그다음에 뭐 대장동 토론 여부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들어가시지도 않고 적당하게 의혹을 짚어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잘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야 워낙 다변이시고 잘 하시지만은 아무래도 평상시랑 좀 다른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좀 느낌도 있고 본인 특유가 가진 어떤 사이다 발언 같은 것들도 네.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진 정책적 비전이나 이런 거 뚜렷하죠. 늘 잘 하시고 하는데 네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어저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건 이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TV 토론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역시 있어야 확실하게 된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TV를 보신 분은 다들 느꼈겠지만 네네. 첫 번째는 후보 간의 차별화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판단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대장동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의미 있는 또 합의도 만들어냈잖아요. 아, 이 모든 그러니까 연금과 정치권들이 관련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연금 부분에 연금 네. 개혁과 관련해서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조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데 동의를 뭐 일단 국민들 앞에 공동선언까지. 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누가 잘했다고 평가할 정도의 변별력은 가리기는 좀 힘들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의 토론, 제한된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정 토론 3번이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그러니까 후보들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일궈내서 좀 더 많은 TV 토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 간 공방이 좀 더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토론의 형식을 양자 토론을 뭐 일종 리그전으로 한다든지 아. 뭐 이런 식의 그런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부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교수님 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예. 게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물론 방송에는 네. 안 나갔습니다만 양자 토론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7만 그랬었는데 명 정도 봤다고. 저는 새로운 지평을 열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대1로 있다 보니까 서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정치 토론이 진행되어서 그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봤으면 이런 토론을 그 새 후보가 있으니까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네. 그 비전. 기반 뭐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어제는 짜여진 시간에 그 틀 속에서 그렇죠.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네. 이런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세 분 의견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어쨌든 TV 토론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었지만 시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양자 토론이나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좀 보여줄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토론이 뭐 시작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이제 부분이 대장동 의혹이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작심을 한 것처럼 이제 대장동 의혹부터 꺼내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미 검증됐던 얘기다,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선을 그으면서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의혹 제기인 건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제 이제 다른 후보들 말씀할 때도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 사실 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사퇴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다 그래서 이틀 동안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 공세를 다 소화를 시켰어요.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 좀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못 찾았다.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아버지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반격을 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국민들께서 토론을 보면서 제일 좀 듣기 싫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말씀 아니셨을까. 오히려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그 대전환에서의 우리 그 글로벌 위기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귀를 열었을 텐데 아이고 또 얘기야 또 저 얘기야라고 아마 좀 나빠하셨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쉬우세요. 예. 어떠세요? 사실 뭐 새로운 의혹 제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다 보니까 아쉽다는 평가도 좀 언론 속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 과정이다 보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내지는 또 사건의
내밀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가장 뼈대를 가장 먼저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대선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이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의혹들을 해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양자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된 내용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자 토론에서는 정책 경쟁을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원래 양자 토론의 취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이 됐고 네네. 사자 토론을 갔으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이번 대선이 좋든 싫든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대선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물어볼 그런 당위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정도의 당위는 분명히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이제 뭐 이재명 후보는 탈탈 털려서 다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은 네. 국감 이후에 작년 10월 국감 이후에 또 대장동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뭐 피해를 입거나 내지는 뭐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으로 이건 국민의힘 잘못이다. 나는 잘했다라는 태도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그 김만배 씨,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라면 윤석열 후보는 뭐 죽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럼 과연 그 카드가 무엇인가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일종의 과장 혹은 뭐 허풍이었나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도와 구설들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김만배 씨가 저 발언을 한 것이요. 지금 하면은 네. 2020년 10월 26일이에요. 지금 그때는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수면 위로 수면 올라왔을 때는 올라오지 아니었죠. 않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도 아마 저런 이야기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사건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과연 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뭐를 겨냥을 해서 저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추측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만배 씨의 뭡니까 일종의 진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의도에서는 나돈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번 대선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김만배 씨가 지고 있다. 김만배 씨가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누나가 사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그 대장동 그 개발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또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식의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의 향배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진작부터 여의도 바닥에 나돌았는데 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지금 당면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김만배 씨와 관련된 향후 재판의 추이가 상당히 주목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저 발언 자체도 지금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영학의 녹취록은 지금 검찰이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부 언론들이 지금 확보를 해서 네. 나름대로 상당히 뜨문뜨문 지금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뭐 그 언론사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실질적으로 대선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전문을 다 공개하는 것이 통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지금 악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차라리 이 정영학의 그 녹취록 자체를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모든 걸 다 보는 상황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뭐 그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네. 민주당에서도 다 오히려 공개를 하자. 그러면 의혹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부분을 보여줬을 때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의 시작이 사실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의혹을 국민들에게 좀 풀어주려면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로 비춰지기보단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형이 갖고 있는 이 카드면 윤석열 죽어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정영학 회계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네. 그 알선을 했던 조모 씨라는 분과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데 2011년 윤석열 후보가 그 중수 2과장일 때 이 네. 사건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어요. 사건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걸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고 민주당에서도 특검에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특검이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그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영학 회계사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모 씨와의 특수관계이고 뭐 그런 예측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는 대장동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뭐 본부장 비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본인과 부인과 뭐 장모의 비리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많이 네거티브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논평에서도 네거티브 관련된 논평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정책 대결, 비전 대결 그렇습니다. 하자는 거죠. 33일 남았으니까 네네. 너무 진흙탕 싸움이다, 역대급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 안 하시게 네. 비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으면 이런 바람을 좀 가져옵니다. 아예 녹취록을 뭐 전체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공개했을 때는 뭐 또 다른 해석과 왜곡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분란들이 계속 대선 국면들을 장악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일찍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특검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특검을 주장한 지가 뭐 반년 정도가 이미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약간 받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건 너무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한배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찬스라 그러면 사실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했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뭐 소일거 외양간 고쳐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특검이 물리적으로 도입할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혹이 있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름도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만큼 그러면 다 공개하고 제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지 않게 네.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환하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갖고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또 의혹이 밝혀질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잉 의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진상을 밝히고 만약에 규정에 따라서 뭐 받을 거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김혜경 씨의 관련된 부분이 일단 항제 뭐 의전 논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게 식품을 샀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수행비 그러니까 그 개인 비서가 결제를 했다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했다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이 부분은 명백한 그 실정법 위반, 뭐 이 말 그대로 일종의 공금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 지금 뭡니까 처단을 언급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아마 뭐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체가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사태를 조금 악화시킨 부분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사안이 드러났을 때 처음 이 제보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선거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꾼 셈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뒷북 사과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직원의 그러니까 이 관여 그러니까 직원의 일탈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지금 의문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그러한 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체들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는 저는 뭐 대선판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서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결국은 이 여론에 기자회견을 떠밀려서 했던 것처럼. 육성 사과 네. 해견을 했듯이 저는 뭐 필요하면 김혜경 씨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비대위원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좀 대리 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이슈도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었거든요. 네. 이런 사실 없다, 허위 사실이다,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이 문자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뒷북 사과를 하게 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배 씨라는 분이 해명을 올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 해명을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해당 약을 6개월인가 얼마를 처방을 받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마침 그 배 씨가 그 똑같은 약을 또 다른 공무원에게 시켜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김혜경 씨 집 문 앞에다 갖다 놔라. 이것은 사모님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배 씨가 그 해당 약을 마침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중간에서 이걸 그 공무원을 시켜서 내가 그거를 훔쳐서 먹었다. 문 앞에까지 배달된 약을 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되느냐. 저는 그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과가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배 씨에게 약간의 꼬리 자르기식의 사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해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감사를 의뢰하셨는데 네. 원래 김문수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 이후로 네.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다 파견을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되신 이후에는 어떤 자기 소위 말한 측근들을 배치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 감사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문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번 이 김혜경 씨의 어떤 이 공무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논란이 네. 이렇게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론 잘했다. 그리고 상대당이 뭐가 부족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장동부터 해서 이제 여기까지 또 이제 부정적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 배 씨와 A 씨라는 사람은 일종의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단체장이 당선되고 나면 일종의 정무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거에 선거도 같이 했고 네네. 앞으로 선거도 같이 할 거고 공무 이외에 또 단체장들은 정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공과 사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 건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저도 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 법인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불법적이지 않게.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적받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그린카드라는 게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개인 카드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법인 카드로 다시 또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 공공기관 이런 데 만연돼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 공금 유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배 씨와 A 씨의 문제, 그 A 씨가 알아서 처리한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후보나 배우자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것은 네.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이것은 총괄적인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은 도덕적 책임인 것이고, 네네. 현재 이제 감사 의뢰를 해놨으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밝혀질 거예요.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환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까지 들어왔으니까 수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네네. 몇 개월치를 그렇게 대리 처방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배우자께서 똑같은 약을 또 처방을 받아요, 직접. 그래서 대리 처방을 배우자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가 없다. 어찌 보면은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대리 처방 몇 개월치 했는데 왜 한 달 후에 또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뒷북 사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후보와 배우자는. 그래서 이 의혹이 9개월 동안 일을 했던, 가까이 밀착해서 일을 했던 당사자가 의혹 제기를 했으니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배 모 씨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해명에 대해서 시간이 늦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배 모 씨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곧바로 40분 후에 김혜경 씨가 그러면 배우자께서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또 후보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감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사과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지적 아니신가 싶고요. 감사원을 측근을 심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감사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가장 큰 목적이 많은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가 제일 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출신을 감사위원장 혹은 감사관으로 영입해 오면 감사원 감사를 좀 약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 감사원 출신들을 보통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데려온다. 모셔와요. 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해명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상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대표들의 부인이 좀 논란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도 뭐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고 기자회견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미투 발언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녹취록에 네. 보면은 김건희 씨 발언을 인용을 하자면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일종의 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일단 그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유력 후보자의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후보들 그러니까 해당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지금 하민호는 심상정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와 관련된 김건희 씨의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그러니까 사과를 했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문제제기를 제기했을 때 흔쾌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러한 사과는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가 지금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결국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먼저 네거티브 공세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섣부르게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공격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지금 법정 토론은 3번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유력 후보자의
배우자를 둘러싼 이러한 의혹들을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찹찹한 신경이고요. 이와 관련된 의혹들은 각자 그러니까 이 지금 캠프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명쾌하게 좀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안희정 그다음에 오거돈 그다음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좀 거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제 토론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긍정적 희망을 봤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나와서 어제 얘기했던 주요 주제들 가운데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네.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3법 폐기하겠다 혹은 뭐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똑같은 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면서 중간에 5% 이상 인상을 못하게 하는 네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뜻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생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라 네네. 이런 거 기한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토론들도 같이 해야 네. 연속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또 정치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구나라는 네. 좀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런 네. 부분 사실 저는 뭐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예, 그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외교안보 이슈도 워낙 대통령이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또 파장이 클 수 있는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토론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시각차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온도차가 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또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줬죠. 우리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드의 필요성은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만은 네. 사드에 준하는 무기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국산으로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시되 그것이 미국산 사드인 것은 안 된다라는 저는 이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산에 그러니까 사드에 준하는 실전 국산 배치를 어떤 실전 하기는, 배치를 할 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 미사일 도발이 계속 올해만 돼도 벌써 7번 최단 기간에 7번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개발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배치하자. 이것은 사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국산 제품이 되는 이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중국이 괜찮아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괜찮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사드 배치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연간 한 22조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무역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은 네. 그것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소비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양으로 수출하는 내용 중에 중간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수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가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타이완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기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1, 2위입니다. 사이가 안 좋더라도 중국은 수입을 해야 되면 수입을 하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오히려 이걸 국민의 힘에게 지금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외교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국장 대변인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사드가 이제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지 네, 않습니까? 방어 체계를 만드는 이거를 거죠. 이제 네. 수도권에다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수도권에서는 뭐 고고도 미사일이 아니라 네, 이미 바로 그렇죠. 일반적인 저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미사일이기 거죠. 때문에 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방공망으로도 뭐 그 부분 막을 수 가능하다라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한미연합사령관에도 전에도 한국에는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력 대권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아니 저긴 왜 그러지?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외교적 파장이 있을 텐데 이거 왜 그러지? 아 대선 때문에 그러면 안보 포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은 조금 인구도 많고 곤란하니 그럼 충청권, 평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안보를 이렇게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 못지않게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네.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정용진 씨 그 멸공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것 때문에 비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더불어서 어제 토론에서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지금 전체 인류 우리 지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하면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EU 텍소노미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알리백 같은 경우는 뭐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뭐 뜻은 알고 있으나 뭐 이 용어를 모를 수 있다고 보는데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 장벽으로 처지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바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북에서 미사일 쏘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가 역대급으로 계속 늘었어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방에 자랑 안 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 안 해요. 왜? 실질적인 힘과 힘 비축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방에 자랑하면 오히려 외국과의 긴장 관계만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국가 운영의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인류와 또 수출 주도형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준비들 이런 것들은 대선 후보 또 대통령이 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어제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 조금만 네. 보태면요. 그 계속 이제 민주당이랑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수도권에 사실상 이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것이 뭐 효용성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 보면 전부 고각으로 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도권을 타격하기 위해서 고각으로 쏘는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고도로 쏠지 중저도로 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현재 기술로서 EMP탄을 막을 수 있는 게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사드가 무용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충청권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평택에서 설치하자, 충청에서 설치하자, 수도권이 안 되니까 설치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배치 논란이 있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해 볼 수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계룡에 우리가 육군 본부가 있으니까 군 시설 내에 배치하면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뭐 평택에다 한다. 그다음에 뭐 충남에다 한다. 충남, 뭐 평택 굉장히 큰 도시들 그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고요. 네.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필요한 물건이면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긴장 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뭐 수출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은 필요에 따라서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호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드 관련해서는 뭐 양 후보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세 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금개혁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내 후보가 전원 동의를 이끌어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하면 사실 그동안 이 단일화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고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서 뭐 안철수로 단일화한다, 안일화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꼬리표에서는 떼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로 갈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어제 토론 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2017년도 대선의 때 토론의 악몽이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극복을 했을 것인가의 부분이었는데, 네. 먼저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제 상당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뭐 네. 우리 김재섭 의원은 상당히 좀 뭐 실망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 악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조신하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고용 세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용기 있게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잘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단일화라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약 가산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네. 만점이 그리고 뭐 뭐냐, 뭐 이런. 그러면서도 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후계자 아니냐는 식으로 네. 공격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어제 토론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야당 후보잖아요. 네. 조금 더 신중하기보다는 좀 더 야성을 발휘하면서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그 돋보였던 점은 야당 후보로서의 제대로 된 건성을 보여줬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번 토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다른 후보에도 이번에 어떻게 이 토론이 국민들의 민심을 움직였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TV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에 혹시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로 뭐 한번 뭐 상견례식으로 잽 한 번씩 만났어요. 던져본 네.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마음을 결정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 토론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전처럼 네네. 이렇게 1대1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내 판단이 잘 된 거야. 나중에 뭐 심지어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그런 반성 이런 거 안 하시게끔 대선 후보들께서 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은 게,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아직 뭐 큰 한방이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큰 실망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곡점을 줄 만한 네. 어떤 요소들이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각 후보에게 향해져 있는 악재들을 얼마큼 잘 털어내느냐, 이것이 남은 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네. 거의 유일한 내용이고, 아직 두 후보 다 그 거시적인 아젠다들이 안 보입니다. 잘 뭐 아쉬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형 변동이 한번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거시적인 아젠다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젠다 보여주려면 토론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복귀영 대변인 말씀 주신 윤석열 후보만 뭐 호응해주면 토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료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단이 네.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되고, 예. 결국엔 뭐 자료 지참을 못하게 하는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토론의 경우에도 자료를 지참하지 못하는 토론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제 충분히 양보를 해야 되겠죠. 각각의 당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원하는 바가 있을 거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많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많이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역시도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로 이 토론회 협상에 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네, 대변인 말씀 주세요. 1대1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어요. 네. 대장동 하나만 갖고 토론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받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민망한 일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뭐 자료 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다른 거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날짜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날짜로 다 맞춰드린 것이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토론 성사를 남겨놓은 직전에 자료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상대는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들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핑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 있게 토론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비전과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첫 TV 토론이 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 좀 답답했던 것을 일견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추가 토론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왕 대변인 김재섭 위원,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